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1년의 육아 휴직 후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점은 참 좋더군요. 아내가 복직하면 그래도 사회생활을 통해 활력도 얻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것도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애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당신 나이가 거의 60이야. 그때까지 그 도급직을 다니면서 일할 거야. 1급 따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결국 아내는 제가 몇 년간 기사 1급을 따지 못해서 계속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 대학까지 이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겠냐며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계속 타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퇴사하기 전에 최대한 돈을 모아놔야 하는데 월급이 적으니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퇴직하고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 거냐고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물론 결혼 후 공부를 안 한 것은 제 잘못이긴 하지만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면은 집안일을 해야 했고 방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왜 가족들은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며 아내가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방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거실에 가서 하라는데 그 다툼 끝에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럼 앞으로는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럼 퇴근 후에 아이를 자기 혼자 보라는 거냐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맞서더군요. 개인 시간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저를 한심해하는 아내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저는 도무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3살이 되었죠. 육아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그땐 정말 끝도 없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싸울 정도였으니까요. 남들은 아이가 2돌이 지나면 싸우는 게 줄어든다고 하던데 어째서인지 저희 부부는 싸움이 늘어만 갔습니다. 당시 아이를 장모님이 봐주고 계셨는데 아내는 제가 야근으로 늦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하는 것을 늘 핑계고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업무 시간에 놀면서 처리할 일 미루고 있다가 일부러 늦게 퇴근하는 거 다 알아. 집에 와서 은서 좀 챙기고 그래야 할 것 아니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힘들게 애 봐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군요. 물론 저 역시 장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장모님께 아이를 돌봐주시는 비용으로 100만 원씩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 역시 장모님 댁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는 빵이나 치킨 같은 것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였죠. 사실 비상금으로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비상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알면은 분명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달래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맞서기도 했지만 우리 부부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의 이유 없는 트집 잡기와 잦은 짜증은 저와의 이혼을 위한 밑밥이었더군요. 결국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같이 살면서 안 싸운 날보다 싸운 날이 더 많잖아.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당신한테 혼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걸 따지고 싶어? 이런 쪼잔함이 당신의 문제라는 걸 모르겠어? 아내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집어던지는데
하필 그것이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휴대폰은 박살이 났고 마룻바닥은 푹 패여버렸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곧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봐도 제 행동이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여러 번 시도했고 메시지로 구구절절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친정집에 찾아가 아내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죠. 밖에서 기다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장모님께서 음료수를 갖고 나와서 건네주셨습니다. 애가 자네를 안 보려고 해. 내가 도서방을 거실에라도 좀 들여서 앉혀놓자고 했더니 한 걸음이라도 자네를 들어오게 하면은 자기가 확 죽어버릴 거래. 나도 이렇게 도서방이 밖에서 서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쩌면 좋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수진이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전해주세요. 나오기 전엔 절대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요. 난감해하는 장모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대문 안으로 밀어넣은 후에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10년간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발전하는 모습도 하나도 없고 게으르고 똑부러지지 못하고 게다가 이제 폭력적이기까지 해. 핸드폰이 손에 안 잡혔으면 나를 때렸겠던데.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시집에 올 때 이 집에 해온 것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아내는 저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는 급기야 용달차를 불러 혼수로 가져온 화장대며 식탁, 침대, 식기들까지 모두 싣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남아있는 것은 겨우 제 옷가지들과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김치 냉장고 그리고 결혼 직후 본가에서 가져온 책상과 의자뿐이었죠. 저는 아내의 선을 넘는 행동에 저도 분노가 치밀었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고 했더니 아내의 말이 지금까지 제가 벌어온 돈이 월 350 정도이고 그 돈을 다 제 용돈과 생활비로 썼다며 여태 자신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둔 돈은 앞으로 아이 키울 때 쓸 돈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집값과 아내가 모은 돈을 합산해서 6대 4로 나눈다고 치면은 제가 아내에게 줄 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냥 이대로 협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그냥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아이 양육비는 한 달에 60만 원씩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협의를 하는 동안 아내가 살림살이를 다 빼가버린 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집에 살 수는 없었던 저는 얼마 동안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정신없이 며칠이 지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던 중 아내와 싸우던 날 제가 던져버린 휴대폰이 책상 서랍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고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 다 상의를 탈의한 채 이불로 아슬아슬하게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 낯이 있더군요. 바로 저도 몇 번 본 아내의 직장 동료였죠. 사진 정보를 보니 2016년 아내가 복직하고 얼마 안 되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2017년 나와 이혼을 하던 시점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한 듯 했습니다. 이미 다른 휴대폰으로 옮겨졌을 메시지나 어플의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아내가 나와 이혼을 한 진짜 이유를 알기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미래가 안정적인 공무원 부부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진을 확인한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죠. 그런데 좁디 좁은 공무원 세계에서 너희 두 사람의 불륜이 알려지면 평판에 꽤 치명적이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내와 그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소장은 친절하게 그들의 직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리가 났고 아내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더군요. 하지만 어떤 변명과 핑계도 들을 이유가 없었고 그들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은근슬쩍 그들의 직장에 이 사실을 흘리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아내와 상간남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파면을 바라긴 했지만 해임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공무원에 재임용되는 것은 힘들다고 하니 그것에 만족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내에게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혼생활 당시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따로 챙기고 오로지 제 돈으로만 생활한 것, 이혼의 이유를 저에게 돌린 것과 그리고 이후 발견된 외도 증거로 위자료를 받은 것, 또한 현재 동거 중인 그 두 사람이 아이만 외할머니에게 맡겨둔 것, 마지막으로 둘 다 무직 상태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긴 소송 끝에 아이는 무사히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 중입니다. 필기는 합격했고 이제 실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7살이지만 제가 안심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와 이혼 직후 제가 그동안 사모았던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13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차곡차곡 넣어두었던 5천만 원이 이혼 직후 급등을 했고 발빠른 후배의 권유에 따라 일부만 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일단락이 되었고 저와 아이도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네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 같은 말은 그다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네요. 착하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힘든 결혼 10년과 이외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겪었지만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